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논술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왔던 김중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계신 여러분들한테 일단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공기업 논술이 NCS 형태랑 어떻게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앞으로 출제가 될지를 경향을 좀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죠? 자, 일단 NCS가 사실 2015년 그다음에 16년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취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즈음에서 공기업 논술도 그런 형태로 조금 변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일단 추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CS가 모든 상식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직무에 관련된 인적성 문제 자체도 NCS 형태로 조금 더 유형이 바뀌고 있는 과정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시간은 NCS 형태에 관련되어 있는 논술, 공기업이 또 하나의 전형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 논술 형태를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검토를 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NCS야 여러분들도 일단 이렇게 많이 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일종의 스펙을 초월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의 인사정책, 특히 공공기관에 관련된 인사정책, 그동안 적합한 인재를 선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더불어서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비용이나 사교육 비용이거나 등등도 상당히 일단 사회적인 폐단이 돼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 요걸 계기로 죄송합니다. 이걸 계기로 바로 NCS 형태의 새로운 일단 시험 전형이 도입이 된 건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아시는 배경입니다. 그러면 NCS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일단 기초와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장 적합한 재능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지점을 접목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암기식으로 많이 일단 우리가 기억하는 그 공부 양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기존의 방식과 차이점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기존의 공부 방법이 마치 대학 들어가는 입시 수준과 뭐가 다르냐 하는 일단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NCS 형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잘하고 있음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잠재력이 가지고 있음을 회사에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NCS가 일단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으로 패턴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NCS 자체를 가지고 지금 길게 설명할 건 없겠지만 요거와 관련돼가지고 공기업 논술이 과연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NCS형 논술이라고 일단 평가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아직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NCS 형태가 결과적으로 논술까지도 침투, 영향을 줘서 NCS형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단 공기업 논술을 가장 많이 실시했던 회사들이 그 계열이 바로 금융기관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일단 에너지 계열도 일단 공기업 논술을 많이 시행해 왔는데 사실 이 공기업 논술만 해도 그렇습니다.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취지보다는 많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걸 논리적으로 끌어내가지고 연결하느냐에 일단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기업형 논술은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끌고 나가는 구조가 더 일반화된, 그죠? 여태까지의 공기업 논술의 형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NCS형이 공기업 논술까지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공기업 논술의 패턴과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또 한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적절할 수 있게끔 수업을 들으시는데 결과적으로 NCS형 공기업 논술은 기본적인 출제의 범위를 공기업형 논술과 크게 달라진 않을 거라는 예상도 한편하지만 만약에 달라진다면 아주 획기적인 전환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사고에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유형의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해야 하실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자,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기업 논술에 적합하게끔 일단 준비를 하시면서 제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서로 간에 좀 더 이렇게 호환적인 일단 입장에서 교육의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NCS형 공기업 논술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불리는 건데, 일반 공기업 논술과 크게 다른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NCS 형태의 그런 영향이 공기업의 기존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업 전형의 어떻게 공기업 그 논술 전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에 그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포커스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자, 교직원을 비롯한 교원 임용이거나 하다못해 로스쿨에 일단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비롯해가지고 이미 들어간 회사에도 승진시험에 꽤 많이 적용되는 게 논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포괄적으로 우리는 공기업 논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시험이 유래가 된 거는 그 전부터 따진다면 바로 대입 논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었던 제도인 건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자, 대입 수시 논술이라고 해서 자, 입시 일단 논술을 경험을 하셨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논술의 일단 접근 방법은 그렇게 생소하거나 막연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사실 논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폼이나 접근 방법은 크게 다를 게 없겠죠. 출제의 난이도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자, 대입 입시 이후의 논술에서 조금 더 차이와 변별력을 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 논술의 기본적인 형태나 아니면 폼 자체는 크게 달라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공기업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또는 내가 의도하는 바를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자, 일단 이해하게 도모하는 게 바로 논술이라고 본다면 이 논술의 기본적인 자, 성격과 의의는 사실 크게 공기업형 논술 또는 나아가지고 NCS형 자, 공기업 논술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건 없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NCS형이 만약 도입돼가지고 공기업 논술도 영향을 준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직무적성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이 사람의 잠재력과 능력을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 그 내용에서 보시면 프린트 내용에서 보시면 매년 사실 출제 경향과 채점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들이 전년도에서는 중요한 일단 입사 전형이었는데 자, 올해는 만약 어떤 전형을 교체한다든지 그죠? 쉽게 말하면 전형을 공기업 논술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준비했던 대로의 전년도의 논술 형태가 그대로 올해도 유지가 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좀 하기 힘든 게 요즘에 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기업 논술 또 하나의 일단 전형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공기업 논술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모연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건 사실인데 그동안에 기존에 출제했던 경향을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경향이 나온다면 어떤 경향으로 나올지 예상하는 게 바로 제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학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시켜드리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기업 논술은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 학습 방법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단 전망을 저와 같이 접근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 입장입니다. 자, 이 금융기업과 일단 여기선 두 가지가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권 공기업과 비금융권 공기업.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융권이라고 일단 불리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은이나 사는이나 하는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국채은행 뿐이 아니라 금감원이나 기타 컨트라 같은 회사 다 포함하면 금융권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비율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금융권이고, 뭐 기타 뭐 비금융권은 전부 다 논술 보는 건 아니지만 또 일부가 논술 보기 때문에 크게 대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금융권과 비금융권은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논술 조금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아니고, 경향과 패턴은 분명히 금융권과 비금융권 구별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금융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전공 논술이라고 얘기하죠. 수준이 일단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공 논술화 시켰던 그 패턴이기 때문에 글의 문장력이나 아니면 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상대한 그 출제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 되겠죠. 그죠? 어쨌건 금융권은 이렇게 전공 논술 위주로 나옵니다. 특히 전공 논술이라고 얘기할 때 경제 파트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대부분 다 뭐 거의 동일하다시피 해서 경제학을 공부한 기초적인 걸 뛰어넘는 그 이상의 전공적인 어떤 내용을 심화해서 논술화 시켜가지고 출제자가 그 다음에 그 준비생한테 그 과정이나 아니면 풀어가는 과정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주로 전공 논술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이라고 이 전공 논술이 전부는 아니고 일반 논술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아가는 경제적 시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시사 논술이라고 우리가 좀 묶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가령 뭐 대표적으로 양정화나 뭐 아니면 아베노믹스가 세계의 화살을 쏘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국이 환율과 일단 미국과 대립해가지고 어떤 일단 자세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냐 등등 당장 생각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자체가 경제 파트이긴 하지만 이건 전공화 시켜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표현하는 그런 논술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시사적인 부분을 끌어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일단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일단 분류는 동일하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공 논술을 선택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논술을 또 선택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경제학적 시사적인 부분을 기초를 사실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금융권을 별도로 분류한 겁니다. 자, 비금융권은 일반 논술, 여기엔 아까 얘기했던 시사적인 부분 들어가고요. 인문적인 논술도 여기 들어가고요. 등등입니다. 자, 일반 논술 속에는 시사와 인문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시사는 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논술 금융권과 크게 다른 건 아니고 다만 소재는 조금 더 광범위하겠죠. 경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어떤 선택적 과정에서 그 어떤 걸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그 의미와 논거를 밝히는 유형의 문제도 시사 논술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사회 이슈거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양극화되는 구조가 꽤 많죠. 한쪽에는 찬성, 뭐 한쪽은 반대. 뭐 대표적인 게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너무 노골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요 같은 케이스는 비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하나의 유형이라는 얘기하죠. 두 가지 형태를 물어본 다음에 그 가능한 선택적 범위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 또는 자기의 가치관을 합당한 걸 골라내는 문제예요. 그죠? 자, 근데 골라냈다고 선택만 전부가 아니라 골라낸 의미의 그 취지, 즉 논거를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는 게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사 논술은 좀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요새 나오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현황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고 그거는 금융권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논술과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 이외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선택적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 선택의 논거를 밝히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꽤 광범위하고 그 파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 이외에도 사회에서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일반 시사 논술입니다. 또 하나가 인문 논술인데 인문 논술은 좀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뭐예요? 묻는다면 대표적으로
대입 논술, 그죠? 자, 수시라고 하는, 자, 대입에서도 여러 가지 일단 입시 전형이 나눠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직접 경험을 하시고, 그렇게 통해서 대학을 들어오신 분도 꽤 많은데, 수시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형 중에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 아니겠습니까? 입시 논술이죠?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떤 논술이에요? 묻는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 논술이야. 제시문을 주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제시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묻고자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인문 논술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일단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철학적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인문과학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도 분명히 그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범위가 꽤 다양하고 분류도 꽤 천차만별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인문 논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은 물론이거니와 일단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찰적 사고가 갖춰져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로 인성 위주의 패턴을 물어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내는 문제가 그 회사의 의도에 적합한 유형의 형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이 범주에 금융권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오히려 일반 비금융권 논술과 그 비금융권 회사들의 논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야 되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비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서 일부 일단 이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을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굳이 논술을 통해서까지도 이 사람의 기본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그동안 공부했던 축적량을 물어보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요새 또 하나의 경향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 논술하면 마치 고시에서 나오는 그런 논술 형태만 일단 연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소프트한 문제도 요새 일단 금융권 논술에서도 출제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또 하나의 경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금융사 하면은 금융이나 경제에 관련된 이슈가 주제를 삼는 건데 뭐에 대한 분류냐면 금융권과 비금융권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가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는 분류법입니다. 논술 시험을 왜 보는가라고 약간은 도전적인 질문을 여기서 물어보는 게 그 내용에 실려있는 성격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대인관계 아니겠습니까? 대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복잡하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또는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묻기 위한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겠죠. 그죠? 면접에서도 그렇게 압박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당황시키게 한 다음에 심리적인 일단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면접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타 문제 자체에서도 일단 여러 가지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논술에서조차도 그 성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적인 과정을 주어진 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읽어내겠다는 얘기니까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대인관계 또는 문제가 복잡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논술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잠재력과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 논술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문제 해결 논술이다라고 못 박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문제를 끌어내고 해결하지? 그 다음에 그 해결 과정을 얼마나 제대로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그걸 어필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묶어놓는 게 일반적으로 이 공기업 논술 하나의 묻고자 하는 의도. 그래서 출제를 굳이 얼마나 채점할 때 번거롭겠습니까? OMR로 한꺼번에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은 사실 공기업 논술이라고 불리는 이 논술 전형은 1차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2차 이후에 출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채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답안지를 채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일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실시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논술에 대한 어떤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회사는 아마 의도를 일단 읽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논술 준비하는 거는 사실 3번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논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은 다독하고 그다음에 일단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다 상량이라서 많이 고민하고 등등의 전형적인 옛날부터 논술의 패턴화됐던 그런 경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나쁜 말은 아닌데 왠지 잘 안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취준생들이 지금 상당히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너무 여유로운 얘기겠죠. 다 상량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많이 사고하고 이러는 건 좋겠지만 사고의 힘이 무시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공기업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사실 이렇게 너무 여유 있게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 많이 사고하면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공기업 논술의 어떤 패턴을 익히고 내 글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사실 조금 더 다른 도움을 좀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공기업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내 글 실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가장 시사적이고 현황적인 모습을 언론, 저널을 통해서 접근한 다음에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갈고 닦는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공기업 논술의 소재를 공부할 겸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면접 아니면 기타 다른 전형에서도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방금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아베노믹스에 일단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숙지한 다음에 자료를 끌어내가지고 적절하게 자료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아베노믹스의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이 노골적으로 면접에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질문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CS형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식화된 문제들도 꽤 있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 그 연결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하나가 공기업형 논술에 접근하기 위한 소재를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전형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기업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순위는 얼마나 제대로 저널에 있는 내용을 시사적인 부분을 제대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 꼭 필히 준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스킬을 계속 익혀가지고 문장력 뛰어난 걸 뽑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공기업 논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문학상을 준비하기 위한 농담처럼 계속 수업 시간에 일단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거는 문학 작품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문학상에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처럼 고민하실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의외로 문장력과 표현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말이 여기에선 글이 되겠죠? 내 글이 상대방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사실 논리적 구성만 제대로 갖춘다면 문장력이 좀 서투르거나 표현 방법이 그다지 일단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한 채점과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글의 구성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구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쭉 써보는 겁니다. 저널에서 익혔던 내용은 내 얘기가 아니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접근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이외에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필요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논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집약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소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마냥 좋은 답이 나올 수 없다는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베노믹스나 아니면 그런 사례를 계속 활용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아베노믹스 문제가 실질적으로 익히 공부한 그 과정이었다면 그 취준생은 막상 공기업 논술을 준비하지 않고 가서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을 했던 케이스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글 쓰는 건 또 다른 일단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동안 자, 시사적인 부분을 익히 알아가지고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막상 현장 가면은 답안지를 여러 번 교체할 정도로 처음에 큰 틀을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다분히 사전에 연습하시고,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연습한 내용을 스스로가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평가받는 게 낫겠죠. 그죠? 이럴 때 바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시사적인 부분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스타일을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써보고 나서 첨삭을 통해 가지고 내 글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 받고 있는 것들 자체가 결과적으로 공기업 논술이 조금 더 실력 있게 그 다음에 합격권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일단 방법론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많이 시사적인 부분을 익혀가지고 그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써보고 그 다음 피드백으로 첨삭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사실 공기업 논술이 스킬을, 어떤 스킬을 익혀가지고 쓸 수 있는 과정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논술에서도 기법들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또는 계속 축적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글을 쓸까를 일단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발전해온 일단 파트가 바로 논술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 논술은 그런 대단한 스킬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법을 필요로 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법을 화려하게 잘 구사한 친구들이 그런 답안이 합격권에 도달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일단 우리가 논술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기법은 기법이겠죠.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과 단락을 어떻게 구조 잡느냐의 그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만 익히시면 그 내용이 중요하고 전달력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평소에 연습되면 사실 스킬을 운운해가지고 그 기법을 익히는 과정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방법은 사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4번이 바로 공기업 논술의 종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적혀 있는 대로예요. 자, 내가 출제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는 논술 전형을 선택한 그 회사를 그 패턴을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가령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독해한 다음에 지시사항을 일단 응용하는 그런 형태의 회사와 그게 아니라 지시사항만 주어진 다음에 문제 해결을 보겠다는 회사와 접근 방법은 동일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어내고 일단 독해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양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일 테고 아무리 글을 잘 쓰더라도 제시문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쓴다면 사실 둘의 매칭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일단 응시하는 그 회사의 공기업형 논술은 과연 어떻게 기존에 유지가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그 유지된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세분화시킬 수 있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내가 좀 논술에 자신 있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지원해서 오히려 효과를 그렇게 거두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를 일단 서류나 기타 기본적인 스펙을 묻는 1차 전형을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정말로 발휘할 수 있는 2차 또는 3차에서 요구되는 논술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그 회사에 올인하셔가지고 그죠? 그 경향을 파악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 페이지로 조금 넘어가시면은 공기업 논술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공기업론이라고 얘기하고 시사논술, 경제논술, 제가 경제논술은 전공논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문학 논술 등등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사실 크게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분류는 하지만 이 분류가 꼭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자, 에너지 계열에 나오는 주제가 제가 여기 정리한 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공기업형이 공기업형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이것은
국가의 정책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일반 사기업과 동일할 리는 없겠죠. 이윤 추구가 중요한, 물론 이것도 요새는 좀 경향이 달라져서 공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회사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마냥 퍼주기식으로 국가 정책에 동조했다가는 실패된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윤 추구에 일단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는 공기업형 논술, 그러니까 공기업과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것이 바로 공기업이야. 공공기관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자, 공기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자, 그 기본적인, 자, 틀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공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특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일단 숙지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본 형태의 문제가 공기업형 논술의 일반적인 주제들입니다. 공기업은 일단 사기업과 다르다는 큰 취지 이외에도 공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아니면 자 이론적 근거들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현학적으로 막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그 배경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너무너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숙지한 내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논술에서 풀어낼 수 있는지 과정을 제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이 바로 그 관련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NCS 형태로 문제의 공기업형 논술이 방향을 터닝한다고 해도 사실 이런 공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 그죠? 자, 계속 견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자, 구체적으로 뭐 공기업 대 사기업,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민 또는 복지 등등의 어떤 취지, 자, 공기업이 나오는 취지대로 공기업이 유지되는 그 속성을 물어보는 것과 이윤 추구와 물론 요새 사기업도 뭐 빌 게이츠가 강조한 것처럼 또는 자 뭐 주커버그가 강조한 것처럼 사회 환원적인 기업의 성격을 강조하긴 하지만 사기업의 본연은 이윤 추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대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기초적인 걸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고 공기업과 국가의 역할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죠? 보조자의 역할로 만족하는 거냐? 요새 시대가 그렇게 공기업이 마냥 국가 기업의 종속적 관계에서 머무는 위치냐? 아니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서 자 일단 이윤 추구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적절한 사회 환원적인 또는 자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이윤과 그 다음에 시장의 성격도 좀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의 출현이 필요하지 않을 땐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바로 국가와 공기업의 둘의 연결고리를 자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공기업의 행정주체니 통제니 지배구조니 아주 복잡하게 일부 분류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문제들을 분류해 본다면 이 정도의 일단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공기업형 논술의 주제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자 일단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응시하신다면 사실 이거에 맞게끔 그 형태를 익히셔야 되겠죠, 그죠? AT 뭐 이런 경우에는 경제 논술화 되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미리 고민하고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 밑에 시사 논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죠? 조금 더 전문적인 데가 어디야 하면은 자 금융권 일단 공기업들의 논술 전형이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아까 처음에 드렸습니다. 자, 경제 논술화 된 거는 사실 자 준비 작업이 시사 논술 그 다음에 경제 논술 이런 것들은 이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준비하시는 건 좀 무리고요. 미리 다른 유형, 전공 공부를 공부하면서 또 뭐 예를 들면 경제를 봅시다. 경제를 공부하시면서 미거시와 뭐 국제경제학까지도 일부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금융권은 사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자 국제경제학까지도 어느 정도 자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고 뭐 능수능란은 아니더라도 사실 그래프 처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양 능력이 있다면 사실 전공 논술에 불리는 경제 논술은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은 넘지 못할 그런 자 일단 아주 무리한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 5번이 바로 공기업 논술을 실시하는 기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는 뭐 최근 자료는 아니고요. 계속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뀌기도 하니까 요걸 뭐 너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지 말고 일단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회사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칭해가지고 바뀐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기업표 입사 전형의 변화는 제가 말씀드린 NCS가 화두라고 말씀드렸죠. 스펙을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왜 이렇게 스펙에 대해서, 그래서 이율 배반적이야. 그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스펙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 스펙이 이제는 사실 스펙만을 보진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스펙을 안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스펙은 보되, 이걸 전부 하나의 결정적인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NCS 형태의 문제가 요새 하나의 중요한 전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스펙 자체만을 가지고 생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이 다 그겁니다. 수출입은행이나 남동발전과 중소기업 일단 진흥공단 등등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예로 나왔는데 요새는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그죠? NCS 형태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이 경향이, 이게 연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연초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NCS 형태의 문제는 이미 중요한 전형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공기업표 논술은 과연 무엇이냐를 우리가 고민할 때야. 그죠? 논술도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이 경향을 익히는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게 전형한 방법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 부분이기도 하겠죠?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실무에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부분, 그죠? 그러니까 실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냐 그 부분은 분명히 NCS의 취지와도 결합되는 내용이겠죠? 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에는 기출문제들을 쭉 분석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012-13년도에 나왔던 기타 여러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논술 문제,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습니다. 유사기업을 M&A 하려고 할 때 고려돼야 하는 것과 그거의 과정을 적절한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종업계에는 기업이 경영다각화로 경영다각화는 물론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M&A 하려고 그래요. 그죠? 여기에서 뭐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 안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있는 그 회사를,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적대적 관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어쨌건 이런 걸 고려할 때 난 이렇게 M&A 하려고 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과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화된 논술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M&A가 쭉 진행되는 과정을 그동안 일단 뭐 세계적인 기업들도 사실 1위 또는 3위가 서로 합병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고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금융권은 이미 이렇게 M&A 전략으로 일단 시장 판도가 이미 크게 달라진 지 오래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M&A에 대해서 상당히 타부시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일단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는 적지만 어쨌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M&A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전형적인 경제 문제는 아니고 경제학 문제는 아니고 경영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경계열이라고 불리는 경영과 경제가 결합되는 문제의 형태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고 음료기업의 CEO가 본인이 그 음료기업의 CEO일 때 기업과 고유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할 수 있는 프로모션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서술하라. 아예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약간 음료업계니까 어느 계절의 성수기고 무엇이고 다 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정 자체가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일단 여러분이 단답적으로 쓰실 수도 없고 1년의 처리 과정을 서론본론 결론에 하나의 완성된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문제도 아니고 제한된 시간은 사실 거의 짧습니다. 그죠? 기껏해야 1시간이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글 솜씨를 보여야 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등등으로 그 이외에 나오는 문제들도 일부 형태가 제시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동서발전의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한 그 사례입니다. 자, 그 이유까지도 쭉 그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일단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기업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론. 개괄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시사적인 걸 많이 익숙하게 접근하라. 그 다음에 일단은 써보면서 계속 피드백하는 첨삭 과정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2개의 기둥을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논술 시험을 조금 더 원활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논술의 성격을 과연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 제가 분류한 대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형태의 공기업 논술을 출제하고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먼저 캐치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건 이거예요. 일반 시사 관련된 논술 또는 전공 논술인 경우에는 논리성이 강조되는 입장에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거는 논술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핵심어가 아닌가 싶어요. 자, 추측하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은 그게 타당한 예상이 되는 거지만 막연한 감정적 또는 막연한 추론적 의미에서 일단 그 의미를 제시해요. 즉 논거가 박약한 상태에서 그 논리가 전개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논리적 전개는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일반 시사 논술이 서술자의 논리적 전개를 훨씬 더 강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자, 일반 비금융권에서 많이 일단 채택하는 일반 논술이 좀 더 논리성을 강조하는 거고, 전공 논술은 방금 얘기했던 금융권 논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 방금 얘기했던 음료 기업의 CEO가 된 입장에서 프로모션 방법을 선택하라 따위의 문제들이 일종의 전공 논술이고, 전공 논술은 뭐에 가깝다? 논리적인 흐름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냐의 해결 능력을 묻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표현 나와 있어요. 일반 시사 관련 논술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지 못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푼다는 과정 자체가 그 답안의 구성틀을 얼마나 제대로 잡고 있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논술의 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틀은 자기 스스로 혼자 갈고 닦는 실력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고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논술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첨삭을 일단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 무리가 아닌 일단 말씀입니다. 자, 등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묻고 있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라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논술의 기본적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이건 조금 더 기법과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평가하라, 아니면 논술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고, 비판하라 나올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비교하고 분석하라 나올 수 있으니까, 지시된 용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동일할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일단 사실입니다. 이거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논술의 처음에 지시사항의 취지는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논술의 중요한 일단 올바른 해답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일단 그 부분은 분명하죠. 자, 일반 시사 관련된 거는 여기 나오는 기사 참고하라.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언론에 노출된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단정적이고 극단적 표현을 삼겨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논술이지 에세이가 아니에요. 에세이도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에세이보다 더 드라이하게 쓰셔야 돼요. 그죠? 내 표현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글이라면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고에 의해서 올바른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술의 어떤 논술이라도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시문을 파악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제시문이 주어지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글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도 일부 요구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건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은 철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소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고요.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은 정도의 학력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막연하고 그 다음에 논제 자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글들은 사실 거의 없고요. 읽어봐도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구나를 간파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은 분명히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 논술은 전공 과목에 맞는 답안을 파악해야 하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경제학이 만약에 그 소재로 일단 방법론으로 나온다면 경제학에 걸맞게끔 틀을 잡아야 되는 건 분명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깊게 공부할 것은 아니지만 넓게 공부해야 된다. 깊게도 공부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깊게 공부하지 않은 사. 그러니까 이거는 깊게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라 깊게, 넓게. 아주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깊게 공부하면서도 폭은 좁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사적인 부분을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전공 논술이라고 해서 원리적인 부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핵시어 원리네 일단 공리를 한번 정리해라 따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 일단 사실을 토대로 그냥 쭉 기술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시사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결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시사 부분을 쫓아가는 거는 전공 논술 입장에서도 분명히 같은 맥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 논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전공 논술답게 전문성 있게 기술하셔야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으로 논리 전개하면은 사실 감점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은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일단 해가지고 준비한 분들도 꽤 많은 그 시험에서는 섣부르게 상식 수준의 경제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기술하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의 서로 간의 결합적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전공을 공부하시면서 이 전공을 토대로 나올 수 있는 논술의 형태도 한번 같이 익히는 게 그죠?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법론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공기업 논술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논술을 막연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논술의 형태인지에 따라서 접근은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하나의 큰 주제로 압축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공기업형 논술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과 강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체크와 일단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제가 해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의논할 부분이고 그냥 간단히 표현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단 1시간 남짓하게 여러분들과 공기업 논술이 NCS 형태와 결합되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의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아직 안 드렸는데 사실 일반적인 공기업 논술과 방향 전환을 크게 할 거란 예상은 일부도 하지만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를 변형해서 나오는 방향대로 나가는 게 1번. 그래서 NCS 형태의 직무 일부분을 삽입해서 문제 형태를 일부만 바뀌는 게 1번. 아니면 아예 NCS 형태로 문제 해결처럼 아예 까다롭게 대표적인 코트라의 문제 해결 논술같이 아예 배경지식이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순리적으로 잘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완전히 바뀐 형태의 논술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CS 형태라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선택 구조에서 2번이라고 말씀했던 후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거는 배경지식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배경지식보다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알고자 하는 패턴이 아마 주된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입장이라면은 아무래도 시간의 촉박성, 그 다음에 자, 그 접근의 방법이 좀 막연한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아무래도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에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일단 이렇게 자, 일단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일단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처럼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어쨌건 자, 일단 논술은, 공기업형 논술은 좋은 기회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자, 시간을 어느 정도는 소요되긴 하지만 차별화될 수 있고 다른 취준생들과 차별할 수 있는 하나의 전형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 일단 전형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아마 그거에 따르는 좋은 결과도 예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뭐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는 자, 강의 시간에 해결하시고, 자, 이제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가실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수업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 수업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 뭐 일단 지금 설명드린 대로의 내용이니까 요거 숙지하시고 자, 일단 준비 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